자, 야당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했는데 트럼프의 대외 정책 관련된 자신의 해법을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씩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2002년 공개돼서 2003년에 특별검사가 수사한 거죠. 국민의당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 TV 토론하자. 이렇게까지 나오는군요. 일단 먼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외 정책 구상 그 일부를 들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이익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국익 우선의 외교가 요구됩니다. 책임 안보를 위한 외교를 확실히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기조 하에 당당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자, 당당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외교의 방향을 말했습니다. 쉬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앞서 나가는 후보에 좀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네. 다른 후보들은 지금 이제 그 본선보다는 지금 예선인 네. 경선 준비하느라고 좀 바쁜데 네. 문 후보는 이제 그 지지율이 좀 높은 후보다 보니까 네. 이제 안정적인 어떤 지도자상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외교 안보 문제를 저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서 네.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요. 네. 이 배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네. 국방, 안보, 외교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좀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주요 인물들을 배석시켜서 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진보 학자들 중심으로 특히 참여정부 때 햇볕 정책에 경도됐던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진 분들 중심으로 안보정책 팀이 짜여졌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세간의 평가를 떨쳐야 되는 숙제를 좀 갖고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군과 외교관으로서 일했던 분들이 모시게 된 것, 이거 씻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렇게라도 보완을 해야 되겠죠. 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께 네. 송민순 장관이 회고록을 펴내면서 네.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권과 관련된 문제를 북한에게 물어봤다. 네. 특히 그 대북 제재 그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네.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북한에게 물어봤다라는 어떤 그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립적인 인사라든지 아니면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봤을 때는 과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국가 안보가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혼자 힘으로는 그 안보의 어떤 그 안정성을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이 예비역 장성들 또는 외교관들을 함께 포진시켜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보면 이 국가 안보 또는 국가 외교 문제 없다 이런 점을 좀 과시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오늘 또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북 송금 때문이죠.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현대가 돈을 4,500억 줬죠. 그것이 2002년 국정감사 때 공개가 됐고 정권 교체 후 노무현 대통령 체제에서 특별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이거 필요했어야 됐냐 아니냐 문재인 대표가 사실을 말하느냐 아니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은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그 수사를 특검에 맡기느냐 안 그러면 검찰이 하게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예요.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한정된 특검을 택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 내수도 찬반이 나뉘었고 국무회의에서도 찬반이 나뉘었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스승이라고 알려진 김원기 고문께서도 노무현 대통령께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도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했고 허성관 장관 혼자서 찬성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에 국무회의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결국은 특검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DJ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특검을 노 전 대통령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초기의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이게 협조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상심을 많이 하셨다가 개성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을 푸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엉터리 작전입니다. DJ는 마지막까지 대북송금 특검과 삼성 엑스파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북송금 특검 때문에 당시에 뭐 호남 그 민심의 상처를 많이 드렸고, 그러나 특검이 아닌 검찰의 수사로 간 것이 더 나았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또다시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은 호남 정계 은퇴 발언에 이어서 호남인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사과를 요구하고 저는 TV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처럼 강한 비난은 없는 거죠. 그러나 박지원 당대표가 2번, 3번 반복해서 거짓말이라고 말하네요. 다 호남 정치 때문이겠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네. 두 개를 지금 현재 네. 먼저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고 박지원 대표가 계속적으로 반박하는 식으로 네.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저걸 그대로 들으면 다 박지원 대표 하는 얘기는 다 맞고 네. 문 대표 얘기는 좀 다 틀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제 저때 당시에 네. 검찰 수사로 할 건가 특검으로 할 것인가, 그거를 지금 검찰은 수사 통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 검찰하고 아주 대립각이 심했거든요. 네. 검찰하고 같이 대화도, 검찰과의 대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네. 뭐 장시간 뭐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즉 일반적으로 네. 검찰과 특검을 나누게 될 때는 왜 검찰에 안 맡기고 특검에 하는 거냐면, 현직, 즉 현 권력 있는 정부에 수사를 하게 될 때 검찰에 맡기면 거기를 봐줄 거기 때문에 특검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때는 상황이 달랐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주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정권 초기라 검찰을 꽉 틀어막고 햇볕 정책 그리고 대북송금 관련된 비밀이 몇 개 좀 덮어주고 슬슬 했어야지. 왜 특검을 해가지고 깡그리 다 밝혀냈느냐. 그 바람에 우리 호남 사람이 상심했다. 그런 얘기. 예,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네.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검찰을 꽉 손에 틀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문재인 대표 얘기처럼 검찰에 맡겨서 이게 크게 확대되는 것보다 특검한테 맡겨. 특히 그때 당시에 송도한 특검, 민변 네. 회장을 했던 송도한 특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같은 자기들이 항상 코드가 맞는다고 한 네. 얘기, 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를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상당히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군요. 예. 지금 기준에 봐서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2003년 상황에서는 그런 게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 취재했던 그 기억을 보면은요. 네. 문재인 대표의 얘기가 어느 정도 그 진실에 부합합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렇게 수사 요구는 굉장히 빗발쳤던 네. 상황이고요. 당시 지금은 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티격태격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거의 과반에 가까운 한나라당이라는 제1야당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1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외과 수술식으로 대북송금 특검만 특정해서 딱 수술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시 청와대의 입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 특검으로 갔던 거고,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약간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네. 본인이 이제 피해를 받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좀 그 박지원 대표가 왜 저 대북송금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고 있을까? 네.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가도의 아킬레스건이 지금 호남 민심 아닙니까? 그렇죠. 호남 민심이 만약에 문재인 대표에게 쏠리게 되면 문재인 대세론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도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앞서 나가려고 하는 문재인의 뒷다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자꾸 그 16년 전에 있었던 대북송금을 박 전 대표가 정략적으로 꺼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남 정치, 결국 대북 송금 문제, DJ의 햇볕 정책 과정의 첫 정상회담, 현대 돈이 4,500억 올라갔습니다만 이게 누구 돈이며 왜 줬으며 논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의당이 이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특검 얘기인데 최고의 기자, 삼성 엑스파일 사건, 이것도 오늘 국민의당에서 문제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좀 기억을 좀 되살려야 될 것 같은데 2005년도 얘기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네. 2005년에 네. 그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에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졌는데 이거를 당시에 보도했던 네. 그 이상호 기자가 최근에 고발 뉴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하면서 다시 불거져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때 고발 뉴스에서는 이게 17일에 나갔던 보도인데요. 2005년 삼성 네. 엑스파일 특검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반대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됐고요. 네. 또 도청 90분짜리 녹음 테이프를 입수했다고 처음에 보도했던 이상호 네. 기자가 다시 한번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언급을 하면서 더 크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도 있었던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 국정원의 미림팀이 도청팀을 운영했다 밝혀졌는데 왜 다시 이렇게 논쟁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복잡한 사안이지만 최대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97년에 대선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네. 한 큰 거대 언론사의 회장과 네. 또 삼성그룹의 최고의 간부들이 호텔에서 모여서 네. 어떤 후보를 지원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에게, 현직 네. 검사들에게 어떻게 돈을 줄 것이냐, 이른바 떡값이죠. 네. 이런 논의들을 했고, 이게 국정원이 불법 도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녹음 테이프가 2005년에 이상호 기자에게 입수가 되고요. 네. 이상호 기자가 MBC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보도할 때는 이제 검사의 실명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후에 노회찬 의원이 실명을 공개했고요. 그 후에 하지만 이 공개됐던 그런 떡값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았던 검사들은 다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네. 공소시효가 지났고 불법 녹음이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당시에 이상호 기자나 노회찬 의원이 다 기소가 됐거든요. 이런 네. 논란이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역시 문재인 의원에 대한 역시 여러 가지 그런 그 구설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엑스파일 비밀 녹음이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지만 새로운 사실이 공개되긴 했습니다. 그때 특별검사가 이걸 수사해야 된다는데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막았다. 이런 것이 또 새로운 주장이지만 이건 이제 국민의 당에서 먼저 한 게 아니라 바깥 기자가 먼저 얘기했던 거죠. 자, 네. 어떤 상황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 그 문 전 대표가 왜 당시에 그 특검으로 가는 것을 막았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도 지금 사실 문재인의 그 대선 가도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네. 호남 민심이 한나의 그 문 전 대표를 그 발목을 잡는 축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혹시 이 재벌의 약한 후보 아니냐. 네.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이 삼성이 어떤 그 경영권 승계 과정에 최순실 씨에게 로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이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뇌물죄냐 뇌물공여죄냐 이것이 성립하느냐를 지금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문재인 전 대표의 과거 그 민정수석실의 행적을 보면 삼성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엑스파일 사건을 끄집어내서 문 전 대표에게 좀 뭐랄까 이렇게 더 씌우려고 뭐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 굉장히 진보적 성향을 띄었고 대기업 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취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체제가 오면 대기업들을 한 고강도 개혁 조치를 할 것 같다고 예상한 분들이 많은데 아니 삼성에 약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노무현 정부도 네. 삼성에 상당히 좀 약한 정부다라는 평가를 당시에 받았습니다. 당시에 금산분리를 완화하기도 했었고요. 또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청와대에 가장 먼저 올라온 보고서가 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든 보고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삼성에 포위된 정부다라는 그 비판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친한 친구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믿는 동지였던 문재인 후보가 지금 유력한 대선 네. 주자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2의 노무현 정부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삼성에 포위돼서 재벌 개혁을 제대로 못했는데 네. 문재인 후보가 또다시 대통령이 된다라면 또다시 삼성에 포위돼서 재벌 개혁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좀 끄집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좀 가능합니다. 사실은요, 이런 사안은 아까 같은 경우가 완전 다른데, 네. 이거는 재벌과 그리고 검찰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이런 거를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거를 검사들이 떡값을 받던 이걸 검찰에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특검에 맡겨가지고 낱낱이 파헤쳤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노무현 정부에서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네. 참으로 통탄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사실 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는 게 이게 수석 비서관으로서의 어떤 그 입장 표명이었지 특검은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네. 당시에 국회에서 논의했어야 됩니다. 근데 당시 한나라당이 사학법 관련해서 장애투쟁하느라고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는데 이걸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그 수석 비서관이 막았다. 과연 막을 수 있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네. 자, 국회에서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결국 이 선거철을 맞아서
호남 민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기업의 약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거리가 공격이 되는 그런 장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과 관련된 것도 계속 이 대선 전국에 국민의당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